그 특정한 심리적 성향 같은 자신의 뭐 가치관 같은 거, 그 자신의 가치관이 정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경제적 이득을 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또 많이 있는데 사회적 권리를 저희가 신분상의 권리를 많이 갖게 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위치상에 있어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날 때부터 그렇게 선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냥 소질이나 능력, 지능체들이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것이 박탈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평등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뿌리 깊은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담아내는 그러한 사회 제도가 바로 이런 사회 제도가 바로 이렇게 뿌리 깊은 불평등임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평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초적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가 왔을 때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에서는 이 뿌리 깊은 이 불평등을 가급적이면은 해소시켜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 제도에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바로 이게 어떻게 와야 될 것인가? 이 사회적 불의가 와요. 유편유당하고 불공정한 유사세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우리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면은 날 때부터 이거는 A의 영역을 했다면 우리 이제 B의 영역을 한번 이제 살펴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B의 영역은 바로 어떤 것인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뿌리 깊은 불평등이 왔을 때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뿌리 깊은 불평등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분들, 모욕감, 그리고 환멸감, 그리고 증오감, 공격성, 뭐 이런 것이 오게 되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원한 감정. 그래서 원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원한 의식 꽉 차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불평등한 불행한 사회들 압독과 일정 영혼들 같은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복수감이죠. 네, 아까 복수감, 증오감, 공격성, 또 환멸성, 무의미감, 모욕감,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여 있는 쌍타 고런 스님이 얘기했던 문명의 폐해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데요.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불평불평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체제가 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별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회 정의와 사회 불의, 유편유당하고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 이걸 해야 됐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세계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의 그 지도자적 위치에 서 있는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할 때, 즉 대학에서의 특강을 하실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회는 불공정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라.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인식을 하라. 그게 그겁니다. 거기에는 대학생들, 당신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학교 성적도 학점도 높아야 되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죠. 경쟁을 해야 되죠. 학교에서는 물론이지만은
당신들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졸업해서 당신이 사회에 진출해도 그때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회분위 상황, 유편유당한 불공정 유사한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을 하라고. 만약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극복해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로 이제 가는 데 있어서의 이쪽의 편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쓰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는 여기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거부. 이거를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반사회성. 이 반사회성이라는 것이 발현됐어. 불평등해. 유편유당해. 불공정 유사해. 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통에 가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소위 반사회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사회성으로 가는 분들은 되게 불행해서 친구들. 그러니까 이 대개 이제 그 정신의학 쪽으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사 한 분은 사람이 반사회성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반사회성으로 가게 되는 대표적인 그 정신 상태가 바로 실존적 증후, 삶에 있어서의 무가치함과 무의미감, 거기에 사로잡히는 반사회적 사회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공격성을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거를 극복하고 이제 이 뿌리 깊은 불평등을 정면으로 대처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그런 사회가 어떤 것이냐. 즉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과제가 있는데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제시되어지는 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천부적으로 타고난 이런 상황에서 원초적 상황으로 가죠. 원초적으로 딱 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차등을 수용하는 사회 제도 혹은 사회 정의관을 실현하는 그러한 그럼 차등을 수용한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유편유당하고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 성향 천부적으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게 타는 여기에 속하 계신 분들이 있겠죠. 사회적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분들을 정의롭게 수용하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게 바로 사회에서 최약자 보호의 원칙, 즉 정의 원칙. 이걸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장점이 있고 공리주의에서의 단점이 있는데 공리주의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있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질적, 양적인 그 두 가지를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양적인 거는 벤담 선생님이 내걸었던 공리주의고 질적인 그러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내세운 거는 존 스튜어트 밀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질적이고 양적인 것을 다 같이 수용하는 그런 공리주의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그 당시의 사회, 그 두 분들이 있었던 그러한 근대 초기 내지 근대 뭐 초기라고 근대 초기의 그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기득권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양적인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또 질적인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기에 보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고 뭡니까? 소수의 최소의 행복이 그 사회 상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보편적인 그런 행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내걸었던 것이 소수의 최소의 행복이 아니라 총량을 늘려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행복이 양적이거나 여하튼 질적이건 간에 이것이 굉장히 참 극대화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무엇이 왔냐면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유당하고 불공정 그러한 유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누리는 데는 누구든지 간에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무사한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정말 행복을 다 누림으로써 총량도 많아지게 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보다 더 질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이죠. 정신적인 행복과 이 가치와 의미를 가득 차 있는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일견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게 되는 단점이 뭐냐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급변으로 사회 제도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하고 그것이 정말 정의다라고 그것만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문제는 뭐냐면은 소외당하는 층, 다시 말하면은 최약자, 사회적인 최약자, 사회적 지위가 날 때부터 할 수가 없었고 원래 사회적인 이동, 사회적으로 부의 이동이라든가 권력의 이동, 명예의 이동이고 혹은 욕구 충족을 하게 되는 5단계설이 있지 않습니까? 욕구 충족에 생적 욕구를 채우는데 또 안전, 삶에 있어서의 참 안전하고 생명이 보존이 되고 신체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 안전, 또 사랑과 그 소속감이 정말 그 욕구가 있는 거 잘 지적으로 잘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는 바로 사회적 인정받아야죠. 무시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사회적으로 참 저 사람 참 가치가 참 있다. 사회적으로 참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저 사람 개인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런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오게 되는 것도 차단이 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용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관계에 의해 가지고 참되는 의미에서의 정의, 다시 말하면 이 보편적 정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보편성이 보다 갖고 있는 어느 특정 정말 불편부당하고 공정 무사한 의미에서의 이 보편적 정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룩하려면 어떤 것이 정말 정의의 이런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이어야 돼요. 이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공리주의의 맹점으로 보였던 한 가지 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조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보드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보도했다고 승객들이 막 난파단에 가는데 문제가 되니까 한 사람 하더라도 죽어야 되는데 9사람이 살렸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은 9명이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앉았는데 한 명을 갖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아유 이 사람 어차피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수영도 못해요. 신체적인 그런 헤엄하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 헤엄 못 치니까 너 빠져. 그리고 물에 빠뜨리고 9명이 우리가 지금 최대 자재 최대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혼자서 누리는 행복이 1이라고 하면 여기는 9이야. 그러니까 한 명 당신은 이렇게 나. 그럼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9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누려야 될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 그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집단주의로 갈 때는 명칭을 어떻게 세웁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은 잡아가야 돼.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치 시절에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신 분들에 의해서는 광적으로 그분들을 석탄산 주사에 의해 병원에서 석탄산 주사에 의해 가지고 안락사 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이제 점령했었던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 유명한 하나의 그 정신 취약하신 분들을 수용하고 돌보는 치료해주는 그 병원인데 그 병원에 있는 한 원장 아예 그냥 광적으로 성탄산 주사를 놓고 안락사 시키는 프로그램 그게 자신이 돌봐야 되는 환자에 대한 생명을 뺏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점령했었던 이제 러시아군, 소련군이죠. 소련군한테 잡혀가지고 올라옵니다. 모스크바인가요? 거기 모스크바에 있는 그 유명한 정신병원, 유명한 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범들 막 수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 거기서 이른 나이에 방광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물론 그 사람은 어땠냐면은 그 병원 내에서 병원이 아니라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병원에서는 정말 악마다. 그래서 그분들 거기에 있던 같은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피스토텔레스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그 메피스토텔레스 악마의 화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인데